자, 떡제조 기능사 7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떡류 만들기. 제가 이 앞에 6강에서 도구와 재료 전처리 그리고 고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본론입니다. 떡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할 거거든요. 자, 떡류 만들기. 첫 번째로는 설기떡류 만들기. 그 중에서도 호박 설기떡. 제가 1강, 2강에서 설기떡을 무리떡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설기떡과 켜떡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내부에 띠가 없어요. 켜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무리떡이라고 하고 요즘 말로는 설기라고 하는데 호박이 들어간 설기떡입니다. 설기떡류 만들기, 호박 설기떡, 호박 무리떡이라고 하죠. 호박 설기떡은 모든 지방에서 만들어 먹지만 명치가 종류는 각 지방마다 차이가 있다. 충청도에서는 호박떡이나 호박 송편이 전해지고 호박이 들어간 떡은 강원도에서 호박 시루떡 또는 호박 삼색 단자, 전라도에서는 호박 매실이떡, 호박 고지차, 시루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호박 조침떡을 만들어 먹는다. 호박 설기떡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호박이 들어간 떡을 총칭한 거예요. 예로부터 무리떡을 지금의 설기떡이라고 하고 백설기는 흰무로떡이라 불렀다. 호박설기는 무리떡이지만 물호박떡은 켜떡이다. 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이불로 수련해놨어요. 호박 뒤에 설기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만 무리떡이고요. 물호박떡이라는 게 또 있어요. 물호박떡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켜떡입니다. 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호박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떡들을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책에 올려놓은 떡은 호박을 이용해서 설기떡을 만드는 방법을 수록해놨다. 그 뜻입니다. 자, 맵쌀가루 700g, 소금 7g, 단호박가루 3.5큰술, 설탕 70g, 나머지 물 이렇게 준비해놨는데요. 만드는 방법. 물 2큰술에 소금 7g을 녹여 소금물을 만들어주고요. 소금물에 맵쌀가루 700g을 잘 섞어줍니다. 물에다가 소금을 녹여서 주는 이유는 쌀가루에 소금을 바로 넣어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면 짠맛이 전체적으로 퍼지지 않는 경우가 체에 내린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퍼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물에다 녹여서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그렇게 준 거고요. 그렇게 안 하고 쌀가루에 바로 소금을 넣어도 레시피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쌀가루에 단호박 가루를 섞어주고요. 섞은 쌀가루는 중간체에 한번 내려줍니다. 중간체에 한번 내린 쌀가루는 수분을 맞춰주고요. 수분을 맞추고 중간체에 한 번 더 내려줍니다. 이 중간체가 고온체로 바뀌어도 별 문제는 없어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중간체를 2번 내리거나 고온체로 한 번 내려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내린 쌀가루에 설탕 70g을 섞어주고요. 찜기에 시루밋을 깔고 쌀가루를 꾹꾹 누르지 않고 그냥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윗부분을 스크래퍼로 고르게 정리하고요. 찜기를 좌우로 눌러서 유격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콩설기떡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 대나무 찜기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모든 레시피는 시험을 준비하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25cm짜리 대나무 찜기를 기본으로 만든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찜통 전체, 찜기 전체에다 쌀가루를 채워서 만들 건데 끝부분이 찜기하고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쌀가루를 채운 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유격을 주면 아주 미세한 틈이 찜기하고 쌀가루 사이에 생겨요. 글로도 스팀이 잘 통과하기도 하고 나중에 꺼낼 때 망가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좌우로 유격을 준 다음에 기모른 물솥에 물이 팔팔 끓고 나서 그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20분 쪄줍니다. 쪄준 다음에 설기떡이기 때문에 무리떡이기 때문에 맵쌀로 만든 찌는 떡이기 때문에 불을 끈 후 5분 동안 뜸들이면 완성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로 설명드리잖아요. 동영상 강좌도 준비가 돼 있어요. 실기 동영상 강좌가. 그래서 실기 동영상 강좌를 같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만들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다음 갈게요. 여기서 갑자기 나왔어요. 2019년 기출문제 25번입니다. 백설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백설기가 되었건 단호박 설기가 되었건 같은 설기니까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단호박 맛이 들어갔냐 아니냐, 색소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 차이입니다. 1번 맵쌀을 충분히 불려 물기를 빼고 소금을 넣어 곱게 빻는다. 맞는 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레시피를 정리를 할 때 왜 소금을 따로 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먹을 때는 떡집에서 쌀가루를 빻을 때 소금을 미리 넣어줍니다. 그런데 떡제조 기능사 실기시험에는 소금을 별도로 줍니다. 그리고 무염 쌀가루를 준비를 해줘요. 실기시험에서 실제로. 그래서 소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심사위원들이 검수를 하시거든요. 검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레시피를 처음에 만들 때 무염 쌀가루, 쌀가루를 수세시켜서 수침시킨 다음에 빻을 때 분쇄할 때 의도적으로 소금을 넣지 않은 시험 칠 때 그대로의 레시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기출 문제에 필기 시험에 맵쌀에 충분히 불려 물기를 빼고 소금을 넣어서 곱게 빻는다고 해도 잘못된 답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원래 메커니즘은 맵쌀을 충분히 불려 물기를 빼고 소금을 넣어서 빻는 게 맞아요. 하지만 떡제조 기능사 시험에는 무염 쌀가루,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쌀가루, 왜? 소금을 넣는 것도 실기 시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소금을 넣지 않고 준비된 쌀가루로 가지고 실기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저희는 레시피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두 번째, 쌀가루에 물을 주어 잘 비빈 후 중간체에 내려 설탕을 넣어 고루 섞는다. 맞는 말입니다. 4번, 물소디에 찜기를 올리고 15분에서 20분간 찐 후 약한 불에서 5분간 뜸들인다. 맞습니다. 만약 여기서 15분간 찌고 5분간 뜸들인다고 해도 아주 틀린 답은 아니에요. 70점짜리 답이 맞아요. 그리고 20분간 찌고 5분간 뜸들인다 그러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말했죠. 떡을 만들어 먹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서 어떨 때는 화력이 굉장히 강한 곳에는 15분만 쪄도 돼요. 화력이 굉장히 강한 곳에서 뭐 가마솥 위에다가 찜기를 올려가지고 찌는 경우에는 일반 가스레인지보다도 훨씬 더 강한 불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펄펄 끓어서 스팀이 나오는데 그 온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스팀의 강도가 굉장히 셀 때는 15분 쪄도 돼요.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찜기에 진우밑을 깔고 체에 내린 쌀가루를 꾹꾹 눌러 앉힌다. 제가 아까 재료 계량할 때 쌀가루 종류도 절대 쌀가루 종류, 가루 종류 절대 눌러서 계량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찜기에다가 쌀가루를 채울 때도 꾹꾹 누르는 순간에 망치는 거예요. 공기층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질어질 가능성이 높고 안 익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절대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손으로 파다가 조용히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래퍼로 위쪽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2019년 제가 시험 칠 때 기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무지개떡. 무지개떡. 여러 가지 색상이 담겨 있는 무지개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지개떡은 색깔이 여러 가지라서 색떡이라고 불렀고요. 색편이라고 불렀고 오색편이라고 했습니다. 5가지 색깔이 중요하거든요. 맵쌀가루를 원하는 색의 수대로 나누어 그릇에 담고 각각의 쌀가루에 딸기가루, 치작가루, 쑥가루, 흑임자가루 등 4가지 색깔의 가루를 넣어 흰색을 포함하여 5가지 오방색을 내어 시루에 앉혀서 찐 떡이다. 돌잔치에 필수적으로 올렸던 떡으로 만물의 조화, 오행, 오덕, 오미를 의미한다. 치자는 크고 색이 진한 것이 좋으며 노란색을 낼 때 칼집을 낸 후 끓는 물을 부어 색을 우러낸 후 체에 받쳐 노란색 물만 사용한다. 자, 나중에 챕터 4에 가시면 우리나라 전통떡에 대한 역사도 배우고 뭐 시기 절식에 맞는 떡도 배우는데 여기서 하나 키포인트가 나왔죠. 무지개떡은 돌잔치에 먹는 떡인데 백일잔치에도 5가지 색깔을 중요시하는 떡이 있고 돌잔치에도 5가지 색상을 중요시하는 떡이 있는데 백일잔치에는 5가지 색이 있는 오색 송편을 준비합니다. 오색 송편만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돌잔치에는 오색 송편도 준비를 하고 무지개떡, 색떡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오색 송편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5가지 색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 의미가 두루두루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두루두루 즐겁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라고 하면 무지개떡은 위아래로 층층이 있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지여와에 상관없이 나보다 어린 친구, 나보다 나이 많은 친구,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는 나보다 직장 상사, 직장 동료, 나의 부하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떡은 돌잔치에 필수적으로 올라가는 떡이다. 무지개 송편은 5가지 색을 가진 송편은 백일잔치와 돌잔치 두루두루 쓰였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 맵쌀가루 1000g, 소금 10g 뭐 이렇게 있고요. 만드는 방법. 소금 10g을 물에 녹여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소금 10g을 물에 녹여서 떡 제조 기능사 실기 시험에는 소금을 별도로 주기 때문에 레시피를 이렇게 짰다고 말씀드리고 일반적으로 떡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떡을 만들어 먹을 때는 떡집에서 아니면은 떡을 빻아주는 공장에서 소금을 미리 넣어서 빻아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맵쌀가루 1000g에 잘 섞어줍니다. 중간체에 한번 내려주고요. 체에 내린 쌀가루는 5등분을 합니다. 왜? 이때까지 흰색의 쌀가루죠. 맵쌀가루 1000g이 흰색의 쌀가루죠. 흰색의 쌀가루로 5가지 색을 내야 되니까 5등분을 해주는 거예요. 200g씩. 맞죠? 각각의 쌀가루에 색을 내는 재료를 넣고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이제 5가지 색을 넣는 거고요. 각각의 쌀가루에 물을 넣어 수분을 맞춰주고요. 쌀가루를 살짝 지었을 때 깨지지 않을 정도로 수분을 맞춰주고요. 색이 연한 쌀가루부터 중간체에 한 번씩 더 내려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채는 계속 씻었다가 계속 반복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흰색부터 오염되지 않게끔 흰색 쌀가루 채에 한번 내려주고 그 다음에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 검정색을 내려주면 채를 굳이 씻지 않고 한번 내려주고 좀 털어주는 정도만으로도 쌀가루 간에 오염이 안 생기는데 반대쪽으로 한다고 해보세요. 검정색을 먼저 채에 내려주면 마지막에 흰색까지 갈 때 한번 내릴 때마다 계속 채를 씻어줘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나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실기 시험 문제로 만일 이 색떡이 나오면 이 순서를 지켜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시간 절약 부분에서도. 각각 체에 내린 쌀가루에 설탕을 넣고 가볍게 섞습니다. 설탕을 넣으면 설탕을 넣기 전에는 체에 여러 번 쌀가루를 내려도 상관이 없지만 설탕을 내려놓고 체에 내리면 안 돼요. 체에 쌀가루에 설탕이 섞이는 순간부터는 체에 잘 내려가지도 않거든요. 중간체나 고온체는 구멍이 작기 때문에 쌀가루에 당분이 생기면서 차에 잘 내려가지도 않을 뿐더러 내렸다고 하더라도 떡에 있는 그 입자와 당분이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질어집니다. 서로 들러붙는다고요. 그래서 체에 내리고 난 뒤에 설탕을 맨 마지막에 항상 설기떡이나 이런 그 찌는 떡류에는 설탕은 제일 마지막에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5개 모두 다 설탕을 섞고요. 이제 제일 아래부터 찜기를 중간에 두고 제일 아래부터 검은색, 어두운 순서대로 녹색, 분홍색, 노란색, 흰색을 순서대로 넣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색상을 뒤집어서 반대쪽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5가지 색깔을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때 층층마다 한 색깔 올리고 스크래퍼로 정리하고 그 다음 색깔 올리고 스크래퍼로 정리하고 그 다음 색깔 올리고 스크래퍼로 정리하고 윗면을 평평하게 정리를 해야 나중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요. 겉모습이. 일정하게 쌀가루의 한 층이 형성돼 있잖아요. 검은색, 초록색, 분홍색, 노란색, 흰색이 이 두께도 맞아야 돼요. 그러려면 계량부터 중요하겠죠. 시험 문제 저런 문제가 나오면 고순지, 하순지 구분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 변별력이 좋은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두 번 연습해갖고는 제대로 안 나오니까요. 이때 층층마다 스크래퍼로 윗면을 편편하게 정리를 해야 나중에 결론이 잘 나오고요. 찜기에 유격을 주고 기모른 물솥에 올려 20분 쪄줍니다. 이걸로 끝나나요? 찌는 떡인데 그렇지 않죠? 불을 끄고 5분 동안 뜸들여서 완성한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5분 이상 뜸들이면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5분 이상 뜸들여도 괜찮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뜸들이는 시간이 20분, 30분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찜기 안에 스팀이 계속 올라오고 있을 때는 찜기 위쪽에 수분이 좀 생기고 물이 좀 고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스팀을 껐잖아요. 막 열심히 올라도 스팀이 딱 꺼지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위쪽에서 물이 고여가지고 이제 떡 위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는 거죠. 어디에? 시험에. 물이 떨어지면 시험에 떨어진다. 그래서 5분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30분 정도 더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떡 위에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끔 5분 정도만 뜸을 들이면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선생님, 왜 뜸을 들이나요? 왜 또 꼭 그 찌는 떡은 뜸을 들여야 됩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팀이 내부에서 아주 강하게 올라와서 일반적으로는 20분 정도 찌면 충분히 익습니다. 충분히 익는데 5분은 스팀이 직접 올려오는 구간은 떡이 잘 익거든요. 나머지 5분은 완벽하게 납부분, 겹부분,
위쪽 부분까지 완벽하게 호화가 이루어지게끔 잠시 시간을 두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완벽하게 푹 익게끔.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을 때 꼬들꼬들해지고 완벽하게 익었다 하더라도 한 1분 정도, 30분 정도 더 가열한 다음에 꺼내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밥통에서 밥을 해 먹을 때 밥통이 푸 이렇게 증기를 내밀고 나서 바로 치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죠. 완벽하게 그 온도가 다 맞춰지고 완벽하게 쌀이 호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밥통도 텀을 둡니다. 완벽한 호화를 위해서. 쌀 한 알이라도 안 익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기를 잠시 공간에 채우는 시간을 두거든요. 똑같아요. 20분 정도 익습니다. 하지만 낯가루가 날린다고요. 낯가루가 날려요. 끝부분이 안 익을 수가 있어요. 약간씩. 그랬을 때 5분 정도 뜸들이면 완벽하게 점착이 되죠. 완벽하게 익어내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5분 동안 뜸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25분쯤은 어떻게 됩니까? 30분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퍼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찐 거예요. 그러면 떡이 오히려 볼륨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수분이 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떡의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찌고 5분간 뜸 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쑥떡 갈게요. 쑥떡 중간에 띠가 있죠. 저렇게. 예. 쑥떡은 경상도 지역에서 즐겨 먹는 향토떡이다. 쑥과 쌀가루를 섞어 만들어 먹는 떡이며 쑥은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각지에서 난다. 식용하는 부분은 잎으로서 독특한 향기가 있고 잎의 뒷면에 우윳빛 솜털이 돋아나 있다. 쑥을 이용하여 만든 떡은 쑥썰기, 쑥시루떡, 쑥깬떡 같은 것들이 있다. 쑥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깨끗이 씻어 물을 흥건히 채워 쑥과 함께 포장하여 냉동 보관해야 오랫동안 맛과 향을 유지할 수 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쑥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깨끗이 씻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가장 좋은 것은 깨끗이 씻어 물을 흥건히 채워 쑥과 함께 포장하며 냉동 보관해야 오랫동안 맛과 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관하는 떡 관련된 재료는 거의 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봄을 대표하는 봄이 와요 봄이 와 하잖아요. 그럼 쑥떡이 온 전신에 다 깔린 거예요. 지천에. 4월 달에도 쑥떡, 5월 달에도 쑥떡, 3월 달에도 쑥떡, 우리 시식 절식에도 쑥떡. 대한민국 사람들의 쑥의 사랑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좋아합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 사람들 좀 덜 먹지만 우리 조상들은 쑥이라고 하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쑥을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봄철에만 나는 어린 쑥은 봄철에만 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가을에도 볼 수 있고 겨울에도 볼 수 있고 뭐 지구 온난화가 오면서 요즘에는 워낙 많이 나지만 옛날 조상들한테는 봄에만 나는 어떤 특별한 향을 가진 맛있는 재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관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게 깨끗이 씻어갖고 물을 같이 채워요. 그래가지고 같이 냉동 보관해버린다는 거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쑥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쑥. 네. 재료 뭐 맵쌀가루 뭐 이렇게 있고요. 만드는 방법 바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색소 발색제 설명할 때 쑥가루 대신에 쑥을 쌀가루와 함께 2번 빻아 사용할 수 있다 돼 있죠. 왜? 쑥은 뭐가 있어서 옷을 현미경으로 열어보면 되는 것처럼 섬, 유, 질 옷을 현미경으로 보면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그거를 섬유질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질깁니다. 그래서 그냥 쑥을 떡하고 같이 쪄가지고 우리가 씹어 먹잖아요. 소화 못 시켜요. 그래서 쑥가루 대신에 쑥을 쌀가루와 함께 2번 빻아 사용할 수 있다. 2번 빻는 이유는 쑥에 함유된 섬유질이 질기기 때문이다. 만드는 방법, 물 2큰술에 소금 녹여가지고 사용한다고 했고요. 소금물을 맵쌀가루 800g 잘 섞어주고요. 쌀가루는 2컵을 따로 빼준다. 뭐 이런 종류대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영상 실기 강좌가 준비가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이론 교육인데 이론 교육에도 레시피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지 여기서 제가 만드는 방법을 못 보여드리잖아요. 실기 강좌에 저희가 자세하게 만드는 방법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실기 동영상 함께 구매하셔가지고 꼭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론 강의 중입니다. 자, 뭐 쑥 쌀가루를 중간체에 2번 내리고요. 각각의 쌀가루를 설탕에 넣고 잘 섞고요. 뭐 8번, 9번, 10번, 11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찌는 떡이기 때문에 기모른 물솥에 펄펄 끓어 있는 물솥에 올려서 20분 쪄주고요. 불을 끄고 나서 꼭 뜸들여야 됩니다.
선생님 앞에서 15분에서 20분 찌는 건 뭐고 20분이나 수록해 놓은 건 뭐고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15분에서 20분 쪄도 되고 20분만 쪄도 되고 대신에 뜸들이는 시간은 찌는 떡 경우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 무조건 뜸들이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주세요. 자, 공설기 똑같은 무리떡이죠.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2020년, 2019년 실기 문제에 모두 다 등장했던 가장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2020년에 만들었던 떡. 왜? 떡 제조 기능사 실기 문제였기 때문에. 시험 칠 때마다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수험생들이 시험에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저희 교육센터에서도 정말 수강생이 많았습니다. 콩설기. 콩설기는 맵쌀가루에 검은 콩이나 밤콩, 청태, 강낭콩 등을 섞어서 켜없이 쪄낸 무리떡이다. 설기떡이다. 주로 맵쌀로 만드는데 떡을 차지게 하기 위해서, 떡을 좀 찰지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찹쌀을 섞기도 하지만 떡 제조 기능사 시험에는 맵쌀가루만 가지고 만들어요. 섞기도 하지만 떡 제조 기능사 시험에는 맵쌀가루, 그것도 무염 습식 맵쌀, 쌀가루를 물에 불려서 빻은 습식 맵쌀, 그리고 소금이 섞여 있지 않은 무염 습식 맵쌀을 준비해 줍니다. 시험 칠 때는. 가을에 청태가 나오면 맵쌀가루에 콩을 섞어 콩 버무리를 하고, 겨울철이면 검은 콩을 불려서 사용하는데 맵쌀과 콩이 배합되어 영양상으로도 합리적이고 소박한 떡이다. 제가 처음에 떡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쌀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 65%의 성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65%의 열량을 채워준다. 열량식품이다 하면서 칭찬을 많이 했지만 부족한 건 누가 채워준다고 했죠? 두류가 채워준다고 했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완벽한 무리떡이 아닐까. 가장 완벽한 무리떡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콩이 도와주니까요. 쌀의 부족한 부분을.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시험 칠 때 2019년 기출문제 28번. 설기 제조에 대한 일반적인 과정으로 옳은 것은? 자, 2번부터 볼게요. 2번. 쌀가루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굵은 체에 내린다. 아니요. 굵은 체는 주로 고물 위주로 내린다고 말씀드렸죠. 입자가 굵은 친구들. 그래서 중간 체나 답은 고운 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3번. 찜기에 준비된 재료들을 올려 약한 불에서 바로 찐다. 제가 기모른 찜기라고, 기모른 물솥이라고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물솥 안에 있는 물이 100도씨 이상 팔팔 끓여야 돼서 스팀이 최고로 나온 상태. 기모른 물솥에다가 찝니다. 강한 불이어야 됩니다. 틀린 말이고요. 불을 끄고 20분 정도 뜸을 들이는 그릇에 담는다. 제가 몇 분 정도 뜸 들인다고 했죠? 주로 5분 정도 뜸 들입니다. 20분 정도 뜸 들이면 위에서 물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제가 맵쌀을 수침할 때 일반적으로는 12시간까지 잘 하진 않지만 우리 조상들이 겨울에 추운 날, 수온이 낮은 날은 12시간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일 여기에 이것보다 더 심각한 답이 있었다면, 완벽한 답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2번, 3번, 4번 모두 다 틀린 오답이기 때문에 이 답이 맞습니다. 쌀가루도 맵쌀가루도 최대 12시간까지 불릴 수 있다는 거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회 시험에 이런 문제가 벌써 12시간까지 나왔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험 문제에도 이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보기 문제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아까 문제를 갑자기 풀어보서 헷갈리셨던데 지금 콩설기를 만드는 레시피를 보여드릴게요. 레시피 재료 맵쌀가루, 불린 서리태, 설탕 70g, 소금 7g. 저도 시험 문제가 실기 시험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콩설기가 나와줘서 너무 좋았는데 콩설기를 만들어서 꺼내 놓으면 하얗잖아요, 떡 자체가. 그래서 딱 만들어서 떡 꺼내는 순간에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나는 그래도 저도 긴장을 하거든요. 떡을 십몇 년 했고 교육센터를 오랫동안 운영했었어도 수험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험 치러 가서 긴장했는데 설기를 딱 만들어 나온 모습을 딱 보고 저는 그랬습니다. 만점인데? 실제로는 만점을 못 받았지만 아무튼 저도 감점을 하더라고요. 고득점이긴 합니다. 아무튼 재료 맵쌀가루, 불린 서리태. 시험장에 가면 맵쌀가루, 소금이 안 들어있는 무염 습식 맵쌀가루 770g을 줍니다. 10%를 더 주거든요. 불린 서리태도 주고요. 설탕도 주고요. 소금도 주고요. 비닐에 담아서 자기 자리 앞에 놔둡니다. 시험 문제고요.
만드는 법. 2020년까지는 어떤 수험생도 이 시험 문제를 벗어나가기는 힘들어요. 왜? 네 가지 예상 문제를 실기 문제를 주고 두 가지씩 묶어가지고 A형, B형으로 묶어서 네 가지 아이템을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수험생일 때 2019년일 때 콩설기가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 불린 서리태는 찜기에 10분 정도 쪄준다. 시험 문제에는 찌거나 삶아도 상관이 없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삶는 것보다 찌는 게 껍질이 조금 더 벗겨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하지만 찌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 콩을 찌면은 검은 콩이기 때문에 콩을 찌면은 이 콩에서 나오는 검은 물이 찜기를 오염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삶아서 시험을 나가시라고 가르치는 분들은 찜기가 오염될까봐 삶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저희는 시루밋이나 여유분의 시루밋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해서 가요. 저희한테 배우신 수험생들 다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불린 서리태는 우리는 찜기에 10분 정도 쪄준다. 다른 책에는 삶는다. 상관없어요. 자기만의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물 2큰술에 소금 7g을 녹여서 소금물을 만들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르칠 때 물 2큰술에 소금 7g을 녹여서 소금물을 만들어서 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소금을 직접 쌀가루에 곱게 빻아서 뿌리시는 수강생도 많이 있었어요. 저하고 같이 시험 쳤던 사람들. 괜찮아요. 그분들도 통과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괜찮은데 저희는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레시피를 짰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을 맵쌀가루에 700g 잘 섞어주고요. 쌀가루는 중간체에 한번 내려줍니다. 중간체 아니고 고온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간체에 내려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굳이 중간체가 맞냐 고온체가 맞냐 그러면 고온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고온체로는 여러 번 내렸을 때 부담이 있고 중간체를 한 2번 정도 고온체를 쓰면 한 번, 중간체를 쓰면 한 2번 정도 내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씁니다. 저희는. 쌀가루는 중간체에 한번 내려줍니다. 10분 찐 서리태는 여기 찌고 있었잖아요. 10분 찐 서리태는 키친타올 위에 펼쳐서 한김 식혀줍니다. 그 다음에 중간체에 내린 쌀가루에다가 다시 수분을 줘요. 앞에 보세요. 소금물을 맵쌀가루에 넣고 조금 섞어줬죠. 이때는 물주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소금의 짠맛을 맵쌀가루에 넣어주기 위해서 잘 섞어준 거죠. 그래서 물을 2큰술만 쓴 거예요. 그래서 넣어줍니다. 쌀가루는 중간체에 한번 내려줍니다. 제가 여기서 그 떡을 가르치는 교육센터 요리학원이 설기떡을 만드는 노하우를 한 가지 비법을 하나 전수해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습식 쌀가루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불려갖고 만들면 뭐 700g이 됐든 500g이 됐든 이거를 실제로 한 컵이라는 그 계량컵에다가 쌀가루를 담으면 100g이 안 돼요. 한 92g, 93g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떡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냥 닥치고 한 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맵쌀가루 700g이면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7컵이라고 그냥 합니다. 교육할 때. 7컵을 설기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7컵의 쌀가루를 가지고 설기떡을 만들 때는 1대1대1의 원칙이에요. 1대1대1의 원칙. 무슨 뜻이냐? 1C, 1T, 1T. 무슨 뜻이냐? 쌀가루 한 컵에 설기떡 만드는 기준입니다. 물 한 큰술, 설탕 한 큰술. 보세요. 맵쌀가루 700g에 설탕 70, 소금 7, 물 70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쌀가루 한 컵에 물 한 큰술에 설탕 한 큰술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주기를 하고 설탕을 주면 거의 대부분의 설기떡은 문제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1대1대1의 원칙이라고 저희는 가리키거든요.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물을 7큰술을 줘야 되는데 7큰술을 줘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물 2큰술에 소금 7g을 녹여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제대로 된 쌀가루 700g 7컵에 7큰술을 줘야 되는 원칙에서 2개만 먼저 줘서 하는 의도적인 이유가 뭘까?
당연하죠. 소금물을 맵쌀가루에 넣어주고 섞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렇게 섞어주면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5큰술 정도만 물을 더 넣어서 섞어준 다음에 체에다가 한 번만 내려줘도 상관없다고요. 상관없는데 디테일을 위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레시피를 만들 때 전통적인 방법을 다 무시를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통적으로 이렇게 안 합니다. 처음에 빻을 때 소금을 넣고 빻죠. 나와가지고 쌀가루를 만들죠. 쌀가루 만든 다음에 콩을 찌거나 삶은 다음에 한김시켜주고 물 7큰술을 한 3번에 나눠서 넣습니다. 그래서 쌀가루에 수분 맞추고 물주기 한 다음에 속에 들어가는 서리태와 겉에 들어가는 서리태를 나눠가지고 넣고 그냥 찌고 마무리를 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게 요때까지 해왔던 방식이고요. 저희는 시험에 최적화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방법을 한번 나눠놨어요. 이렇게 나눠놓고 시험을 치니까 합격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 소금을 안 넣는 치명적인 실수를 안 하거든요. 소금을 안 넣어서 떨어지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설기떡을 만들 때 1대1대1의 원칙, 맵쌀가루 한 컵에 설탕 한 큰술에 물 한 큰술이 맞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대부분 맞거든요. 그래서 소금물을 맵쌀가루에 700g에 잘 섞어준다. 이미 물은 2큰술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중간체에 내린 쌀가루는 수분을 준다. 얼마나? 남은 5개 정도를. 원장님 그러면 저렇게만 주면 되는데 한 번에 다 물을 때려 넣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쌀가루를 꺼내놔도 실온에 1시간에 있었던 쌀가루와 3시간에 있었던 쌀가루와 10시간에 있었던 쌀가루는 수분이 날아가는 양이 다르잖아요. 실온에 꺼내놓는 순간부터 습식 쌀가루는 물이 날아가기, 수분이 날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7큰술이 적당한 양이지만 해동시킨 지 얼마 안 된 수분이 좀 덜 날아간 쌀가루는 7큰술 넣으면 좀 질 수도 있고, 또 실온에서 1시간 이상 방치된 쌀가루는 7큰술을 주면 수분이 좀 모자랍니다. 일반적인 공식은 맞지만, 그래서 감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 물주기 했던 감이 뭐냐면 동영상 강좌 실기편을 보시면 완벽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쌀가루는 살짝 쥐었을 때 깨지지 않을 정도의 수분을 맞춰준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중간체로 내린 쌀가루는 수분을 준다. 얼마나 줘야 될까? 예상되는 수분량 5큰술. 그럼 5큰술을 한 번에 주면은 너무 입자가 수분이 바로 닿는 부분에 쌀가루가 흡수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지러지고 뒤쪽에는 안 지러집니다. 뒤쪽에 수분이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큰술 넣고 섞어주고 2큰술 넣고 섞어주고 이런 식으로 손으로 쥐어가면서 쌀가루를 수분을 맞춰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빵이라든지 다른 장르와 떡의 가장 큰 차이점이 손맛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떡을 많이 만들어 먹느냐는 수분 주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쌀가루를 살짝 쥐었을 때 흔들었을 때 깨지지 않을 정도의 수분을 맞춰주고요. 수분을 맞춘 쌀가루는 또 중간체에 한번 내려줍니다. 언제? 설탕을 넣기 전에. 자, 수분을 맞췄어요. 그러면 내가 수분을 맞추는 동안에 쌀가루에는 이미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겉표면이 완벽한 설기떡을 찜기에 만들어서 올려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체에 내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체에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설탕을 넣으면 더 이상 체에 절대 내릴 수 없다. 당분 때문에 내려가지도 않고 그때부터 체에 내리는 그 행위를 하는 순간에 떡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도 줄어들게 되겠고 70g을 넣고 가볍게 섞어준다. 찜기에 찐 서리태 2분의 1을 깔아주고요. 어디에다가? 찜기 바닥에다가. 자, 찜기 바닥에 왜 깔까요? 갑자기 찜기 바닥에 왜 깔아주냐면요. 보세요. 완성작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완성작은 찜기에 바닥 부분이 올라온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바닥 부분에 콩을 까는 게 이거라고요. 이 모습이라고요. 바닥 부분에 콩을 깔고 그 위에 쌀가루를 채워주고 찜기에 쪄준 다음에 그대로 뒤집어서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닥 부분에 깔 콩을 준비를 해주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진 자세히 보시면 콩이 껍질이 벗겨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콩이 껍질이 벗겨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찌거나 삶아도 일부 콩은 껍질이 벗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껍질이 벗겨진 콩을 어떻게 쓰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찜기에 찐 서리태 2분의 1. 근데 가로 열고 껍질이 벗겨지지 않고 상태가 좋은 서리태 콩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서리태 가로 열고 껍질이 벗겨지거나 크기가 작거나 예쁘지 않거나 상태가 안 좋은 찌다가 망가진 서리태라고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얘 남은 서리태 상태가 안 좋은 서리태 2분의 1은 쌀가루와 잘 섞어서 설기떡, 무리떡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섞어준 후 찜기에 앉혀주고요. 예쁜 서리태,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은 예쁜 서리태는 심사위원이 보고 점수 매기는데 굉장히 콩이 잘 쪄지고 맛있게 쪄지고 상태가 일정하고 고르네요라고 판단했을 때 좋은 기준이 되게끔 요렇게 보여지는 면으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김오른 물솥에 20분 찌고 5분 뜸들여서 완성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팥시루떡 레시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켜떡류 제조 과정 팥시루떡. 팥시루떡은 맵쌀가루에 삶은 팥을 약간 빻아 고물로 만들어 켜켜이 앉혀 시루해지는 떡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친근한 떡으로 별표 5개, 액막이 떡으로 많이 쓰인다. 애군을 막아주는 떡이에요. 어떻게 음식이 애군을 막을 수 있을까? 의문이죠. 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우리만의 정서가 있습니다. 누가 새로운 가게를 오픈했어요. 뭐 요리학원을 오픈하거나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팥시루떡이 없으면 귀신이 와갖고 설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담겨 있는 떡이고 의미가 담겨 있는 떡이다. 그래서 팥시루떡은 개업할 때도 지금도 챙깁니다. 맞죠? 지금도 챙깁니다. 그래서 그런 떡을 액막이 떡이라고 합니다. 붉은 팥이 하는 역할이에요. 붉은색 떡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 겹의 층을 둔 켜떡은 층 사이의 공기순환이 원활하여 무리떡에 비해서 맛이 좋고 잘 익는다. 켜떡은 그렇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 쭉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맵쌀가루 250, 찹쌀가루 250, 총 쌀가루의 양이 500이죠. 설탕이 얼마입니까? 쟤네들이 5컵이라고 봤을 때, 아니 500g이라 봤을 때 설탕은 한 큰술, 한 큰술씩 5큰술이 될 거니까 설탕은 50g, 물도 50g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1대 1대1의 원칙 잡으시면 됩니다. g수로 완벽하게 미리그램수로까지 맞춰가지고 떡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허용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의 양이 들어간다라고 크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완벽하게 맞추려면 뭐 차이가 있겠죠. 뭐 1.25 큰술이나 이렇게 차이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떡을 만드는 사람들 그렇게 개념을 잡고 시작을 합니다. 아시겠죠? 내용 쭉 읽어보시고요. 실기 동영상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실기 동영상을 레시피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로박떡. 앞에서 단호박 설기를 했어요. 이제는 무로박떡입니다. 무로박 시루떡은 늙은 호박을 얇게 저며 설탕, 소금 간을 하였다가 맵쌀가루와 섞어 거핏밥 고물을 켜로 하여 시루에 쪄는 것으로 추석 무렵, 겨울철 많이 만들어 먹는다. 호박 특유의 은근한 향과 사각사각 씹히는 질감이 잘 어울려 달콤한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하는 떡이다. 무로박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레시피 쭉 보시고 제가 이걸 다 일일이 읽어주고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학습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키포인트만 찍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찌는 떡인데 빚어 찌는 떡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빚어서 찌는 입반죽을 해서 빚어서 찌는 떡인데 송편입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죠. 2020년, 2019년 실기시험 문제에 아까 만들어 먹었던 설명을 해줬던 콩설기떡과 같이 나왔던 송편입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빚어 찌는 떡류 제조 과정 송편. 추석에는 올해 수확한 햅쌀로 송편을 빚어 조상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으며 가을에 수확한 햅쌀로 만든 오려송편은 차례상에 올리는 귀한 떡이었다. 가을에 수확한 햅쌀로 만든 떡이 뭐라고요? 송편이 뭐라고요? 오려송편. 근데 오려송편의 반대말이 있어요. 얘는 가을에 만들어 먹잖아요. 겨울에 만들어 먹는 송편이 있어요. 노비들을 소환해서 올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모이는데 노비들에게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 라고 먹였던 송편은 노비송편, 사길송편이라고 해서 오려송편의 반대말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떡의 역사에 가면 배우게 되니까 자, 지금은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동국 세식에 의하면
정월 보름날 농가에서는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로 집집마다 장대에 곡식 이삭을 매달아 대문간에 세워두었다가 중화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말을 말합니다. 2월 1일에 이것으로 송편을 만들었고 우리 집에 일하러 온 노비에게 나이 수대로 만들어 나눠주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날을 속칭 노비일이라고 하여 이 떡을 나이떡이라고 불렀다. 노기송편, 사기송편이라고 일반 오류송편의 반대말입니다. 점성이 떨어지는 쌀가루로 모양을 빚기 위해 뜨거운 물로 전분을 일부 호화시켜 입반죽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일반죽의 대표 주자는 송편입니다.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점성이 생겨 반죽이 용이하며 많이 치댈수록 치는 떡은 많이 치댈수록 맛있어요. 맛있어요. 많이 치댈수록 공기가 포함되어 입안의 식감이 좋다. 차가운 물로 날반죽을 하기도 하는데 날반죽의 장점은 입반죽보다 오랜 시간 동안 치대어 점성을 날반죽은요 점성이 안 생깁니다. 계속 치대야 돼요. 한 3배, 4배? 따뜻한 물로 뜨거운 물로 입반죽을 하는 거에 비해서 날반죽은 한 4, 5배 이상의 힘이 들어갑니다. 네, 저는 날반죽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할 때마다 엘보가 와요. 팔이 너무 아픕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치대어 점성을 만들기 때문에 찰기가 높고 식감이 좋다. 송편의 송은 소나무를 의미하고 편은 조각을 의미하여 소나무의 조각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으며 송병이라고도 한다. 소나무 송 조각편에서 송편입니다. 소나무의 조각이고요. 송편을 찔 때 솔잎을 깔고 위에 송편을 올려 찌는데 소나무에서 가지고 있는 피톤치드 성분이 송편에 흡수되어 곤충이나 해충이나 곰팡이 등에 서식하는 것을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저장성이 향상된다. 요즘 송편을 만들 때 솔잎에다가 놓고 안 찌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도 송편을 굉장히 많이 판매하는 대형 업체들은 솔잎에 넣고 꼭 찝니다. 꼭. 그래야지 제대로 된 송편 맛을 낼 수 있고 송편의 향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19년 기출문제. 떡반죽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많이 치댈수록 공기가 포함되어 부드러우면서 입안에 감촉이 좋다. 맞는 말이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많이 치댈수록. 3번 입반죽을 할 때 물의 온도가 높으면 점성이 생겨 반죽이 용이하다. 설명드렸습니다. 4번 쑥이나 수리치 등을 섞어 반죽할 때 노화 속도가 지연된다.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피톤치드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2번 많이 치댈수록 글루텐이 여기서 갑자기 왜 나올까? 글루텐은 앞에서 재료 설명할 때 밀가루에서 나오는 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글루텐은 주로 밀과 보리 등이 함유되어 있다. 왜 갑자기 떡반죽의 설명에서 글루텐이 나왔을까? 아닙니다. 2번이 답입니다. 맞죠?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 송편 만드는 방법 레시피가 있습니다. 맵쌀가루 200g, 소금 2g, 물 적당량, 불린 서리태 70g 뭐 이런 게 있고요. 만드는 방법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실기시험을 볼 때 송편을 내 문제를 내가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거. 나중에 심사위원에게 제출했을 때 일정한 모양과 크기예요. 가로 5cm, 높이 3cm를 맞춰가지고 송편 개개인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해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조개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라, 반달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라 일단 기본적인 그런 내용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모양이 일정한 게 중요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비슷한 크기로 일정하게 내는 게 중요한데 이거 내는 일정한 모양을 내는 방법은 실기시험, 실기 동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지금 여기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시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쭉 읽어서 보시면 되고 시험 칠 때 전자적으로 이용해서 여러 번 재서 아까 말했던 일정한 모양과 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게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게를 같게 만드는 거에 치중하시면 될 것 같고 레시피는 너무 쉬운 거니까 보시고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밥 약식의 제조 과정. 약밥 동국 세식이라는 책에 의하면 약밥은 보름날에 좋은 음식이며 신라의 풍속이라고 합니다. 규합 총서에 의하면 보름날 약밥을 만들어 약밥을 우리나라에서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다고요. 중국에서는 안 한다고 하였으며 중국에서는 안 만들어 먹는다 하였으며 예로부터 꿀을 약이라고 하여 꿀밥을 약밥 또는 약밥이라고 하게 되었다는 설과 먹는 것을 모두 약이라는 약식 동원 사상에서 비롯되어 약밥이 밥 중에 가장 약이 된다고 해서 몸에 이로운 음식 즉 약밥이라고 불렀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두 가지 다 맞는 말입니다. 두 가지 설이 있다. 자, 약밥 약식 제조 과정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죠. 자, 설화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떡의 역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역사할 때 배우는데 신라의 소지왕은 까마귀 덕분에 금갑 뒤에 숨은 자객의 미리 알고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 이에 감사한 뜻을 전하기 위해 까마귀가 도와줬습니다. 그 까마귀 덕분에 금갑 뒤에 숨어 있는 자객을 미리 알았다고 하죠. 그래서 까마귀와 같은 떡을 만들어 지시하여 약식이 만들어졌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약식에서 찹쌀은 쌀알이 으기어지지 않게 3시간만 수침한다. 약식은 쌀가루, 찹쌀가루로 만드는 떡이 아닙니다. 찹쌀을 3시간만 불려서 쌀알이 으기어지지 않게 그 쌀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2019년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전통 음식에서 약자가 들어간 음식의 의미로 틀린 것은 1번 꿀과 참기름이 많이 넣은 음식에 약자가 붙었다. 맞죠? 꿀약자 쓴다고 했죠. 꿀약자. 2번 몸의 음식이라 약이 되는 음식이라는 개념을 해서 몸에 이로운 음식이라는 개념을 함께 지니고 있다. 맞습니다. 3번 꿀을 넣은 과자와 밥을 각각 약식, 약과라고 하였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4번 한약재를 넣었다. 한약재는 안 넣는데요. 한약재를 넣을 이유가 없죠. 꿀을 약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그 몸에 좋은 이로운 음식이 흡수되게끔 하는데 막 한약재를 넣어서 막 쓴맛이 나는 떡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한약재를 넣었단 말은 저는 약식 만드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뭐 지방에 있는 개인 뭐 연구가가 만든 레시피 중에 한약재를 넣었다는 걸 들은 적은 있지만 제가 눈으로 본 적 없고 저는 그런 맛의 약식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통 음식에서 약자가 들어간 의미로 틀린 것은 4번 한약재 아닙니다. 자, 약식 만드는 방법 쭉 읽어보시고요. 1번 3시간 불린 찹쌀에 물기를 빼고 찜통에 젖은 면보를 깔고 일단 30분 쪄준다. 저희는 레시피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그동안 봐왔던 떡에 관련된 책들의 개인적으로 쓰신 책들에는 레시피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는 만일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재료가 이렇게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우리가 만든 레시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레시피를 새롭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레시피가 무조건 답은 아니지만 시험 칠 때 이렇게 이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쭉 내용 읽어보시고요. 앞에 강의에서 챕터 1에서 제가 재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캐러멜 소스에 대해서 한번 강조한 적이 있죠. 캐러멜 소스는 설탕을 몇 도씨 이상 끓였을 때 수분 없이 설탕을 몇 도씨 이상 끓였을 때 170도씨 이상 끓였을 때 만드는 소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식 만들 때 캐러멜 소스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읽어보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019년 기출문제 23번. 전통적인 약밥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방금 우리가 그 전에 풀어봤던 문제는 32번 문제고요. 2019년 기출문제 같은 시험에 32번 문제에도 약식, 약밥, 약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같은 시험에 23번 문제에도 약밥 문제가 나왔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약밥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간장과 양념이 한쪽에 치우쳐서 얼룩지지 않도록 골고루 버무린다. 중요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3번 찹쌀을 불려서 1차로 찔 때 충분히 쪄야 간과 색이 잘 배인다. 맞는 말입니다. 4번 양념한 밥을 오래 중탕하여 진한 갈색이 나도록 한다. 맞는 말입니다. 2번 불린 찹쌀을 부재료와 간장, 설탕, 참기름을 한 번에 넣고 쪄낸다. 자, 이게 틀린 말입니다. 만일 이게 쌀가루라면 한 번만 찌는 게 맞다고 했죠, 제가. 호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있어서. 근데 쌀가루가 아니에요. 쌀가루보다는 쌀알 그대로를 불려서 만들기 때문에 익히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어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그래서 레시피에 보면 3번에서 4번을 쪄내거든요. 계속 쪄냅니다. 그렇게 쪄내도 얘는 호화되는 시간이 쌀가루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쪄내는 거는 익지가 않아요. 부재료도 제대로 섞이지도 않고 또 약식의 묘미는 약밥의 묘미는 까마귀를 기리면서 까마귀와 같은 떡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신라의 소지왕이. 그래서 진한 아주 깊은 아주 영롱한 깊은 갈색이 나와야 돼요. 누르딩딩하게 붕 뜨면 안 되고요. 아주 고급스럽고 진한 갈색이 기름기가 차차차차차 흐르면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려면 20분 30분 쪄갖고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소스를 섞고 찌고
물에 불려서 찌고 다시 소스와 내부 재료를 넣고 또 찌고 또 찌고 또 찌고 3번에서 4번 이상 푹 깊이 익혀야 그 간장과 카라멜 소스의 양념이 깊이 배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입니다. 불린 찹쌀을 부재료와 간장, 설탕, 참기름 등을 넣고 몇 분 쪄낸다고 안 돼 있지만 저렇게 해서 익히려면 2시간 쪄야 될걸요. 그래도 색상이 나오질 않아요. 섞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찌고 나서 섞어야 되고 또 찌고 나서 또 섞어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전반적으로 같은 진한 갈색이 나오겠죠. 진한 노란색이 나오겠죠. 그게 약밥의 주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익히셔야 됩니다. 아시고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인절미 제조 과정, 인절미 레시피 읽어보시면 되고요. 인절미는 충분히 불린 찹쌀을 밥처럼 쪄서 안반이나 절구에 담고 떡매로 쳐서 모양을 만들 때 고무를 묻힌 떡이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안반에 넣고 떡매로 칠 때 꽈리가 따라 올라와야 된다고 했죠. 찰졌다는 의미죠. 찰지게 호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찰떡 특유의 찰진 식감을 얻을 수 있다. 인절미는 인병, 인절병 등으로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불렸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019년 기출문제. 제가 풀었던 문제입니다. 27번 인절미를 뜻하는 단어로 틀린 것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인병, 은절병, 인절병 등으로 불렸다. 그런데 뭐가 없죠? 절병. 인병, 은절병, 인절병이라고 인절미를 불렀는데 절병은 쑥이나 송기를 넣어서 색을 내는 절편을 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